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128페이지고요. 증여계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번 질문부터 볼까요? 보시면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끊고 맞죠?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 나왔으니까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민법제 559조 한번 보시죠. 보시고 자, 먼저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일반 증여인 경우는 559조 제1항을 통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 목적물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담보책이 물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한 자가 그 목적물의 하자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이 있다. 일단 어떠한 경우도 아닌 건 아니니까 1번 질문 틀렸죠. 또 비교했을 때 일반 증여가 아니고요. 부담부 증여이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제2항을 통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담부만큼 한도 내에서만큼은요 쌍무계약과 동일하게 취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럼 결국 다시 1번 질문 가시면 자, 일반 증여인 경우라면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 담보 책임을 질 수 있고 부담부 증여인 경우는 그냥 담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않는 건 아니니까 1번 질문 틀린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증여의 특수한 해제 세 가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에서의 특수한 해제 세 가지 사유를 제가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미이행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해제에 근거해가지고 효력이 실효 없어지고 이미 기이행, 이미 이행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효력이 유지가 된다 해서 이미 이행된 부분 같은 경우는요 특수한 해제를 통해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이 기이행인가 아닌가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를 구분해가지고요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정말 잘 속이죠. 인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 여부는 아무 관계없고 이전 등기 여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두 번째 증여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 여부에 의해서 인도 됐으면 기이행, 인도 안 됐으면 미이행 됐죠. 세 번째, 증여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죠. 채권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증여했을 때에는 대항요건 구비 여부를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통지나 승낙을 다 했을 경우라면 이미 이행된 부분이니까 특수한 해제할 수 없고 아직까지 요건 못 갖췄을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증여했을 경우는 한 번 더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증여했을 경우는 3번의 문제겠습니까? 1번의 문제겠습니까? 3번의 문제죠. 왜 X토지를 증여한 게 아니니까. 해서 다시 이제 2번 질문 갑시다. 자, 증여자 A가 타인 C로부터 매수했던 토지 X토지를 증여한 게 아니고 X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 이름으로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서면 증여를 하면서 그 토지가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에 밑줄 긋고 채권을 수증자한테 양도하고 매도인한테 통지까지 다 했다면 됐죠? 그러면 이 기이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서면 증여임을 이유로서 해제한다 할지라도 수증자 B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함이 없으니까 2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2번 지문 관련해 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자, 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증여했고 통지까지 했다면 이행을 다 된 것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인데 비교할 게 이게 있죠, 여러분들. 중간 생략 매매 사안에서 배웠던 거예요. A가 B한테 팔았고 B도 C한테 팔았다. 근데 B가 A한테 가지고 있었던 X 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서 C한테 넘겼을 때에
C가 양수인의 지위에서 최초 매도인 A한테 직접 소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A의 승낙까지 요구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해서 이른바 삼자 합의설이라고 하는 것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최초 매도인 채무자 A의 승낙까지 있었을 때에는 C가 직접 A한테 양수인의 지위에서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단순 통지에 불과했을 경우는요,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C가 A한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었다 해서 중간 생략 매매 사안에서는요, 반드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이렇게 중간 생략 매매에서는 승낙까지 요구하면서 채권에 대해서 증여했을 때에는 단순 통지만 쓴다라고 하는 이 판례의 양 판례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 조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매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미등기 전매를 하는 B와 C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A의 승낙까지 요구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 같은 증여 사안 같은 경우는요, 무상 증여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매 차익까지 누리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증여 특수한 해제에서는 통지까지 했다면 다 한 것으로 보고 중간 생략 매매로서 B가 C한테 반대급부였던 매매 대금 받고 팔았을 경우에는 A의 세가 요구한다까지 요 승낙 부분을 잘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제가 책상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쭉 읽으시면서 판례 두 개 잘 비교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X 토지를 증여한 게 아니고요, 등기 청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증여했던 사안이니까 두 개를 혼동하지 마시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 예약하고 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매매 예약 완결건, 원칙이 형성건이죠. 일방 예약 떠올려 주시고. 자, 먼저 1번 지문 갑시다.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예약 완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 두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VS 표시하신 다음에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 청구권하고 항상 비교해서 정리하실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지문대로 완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건인 것이고, 따라서 제척 기간이 적용되고, 제척 기간의 경우는요, 제척 기간 기한 진행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완결건 가지고 있는 B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목적물을 쓰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완결건의 제척 기간은요,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왜? 제척 기간은 여러분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1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점유하고 있었을 때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 청구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해서 완결건 사안하고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지문 갑시다.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A하고 B 사이에서 완결건 행사 시기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했다. 자, 이 2번 판례 같은 경우에도 판례 입장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수인한테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은 있지만 일단 판례 문구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요때 이제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고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매매 예약을 했다. 근데 A하고 B가 합의를 해가지고요, B 같은 경우가 요때부터 이제 A한테 매매 예약 완결건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사 시기에 대해서 합의했던 겁니다. 자, 보통 대개 별도의 법률상 규정이 없었을 경우는요, 형성권 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하는 제척 기간이 적용될 겁니다. 이때 문제가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했다면 요렇게 10년이냐, 요렇게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완결권 생겼을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가 이번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다시 보시면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의 이 사안처럼 합의했다 할지라도 매매 예약 완결권은 당초 권리가 생겼을 때부터 10년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권리가 생기고 10년 경과했다면 이미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 가능 시때부터 10년까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결국 우리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 요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행사 시기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행사 시기 때부터 10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매매 약해서 그 권리가 발생했을 때부터 10년으로 보는다까지 꼭 기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비하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비판하는 평석들이 존재하긴 한데 크게 뭐 수성 관계 없으니까 판례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 당초 권리가 생겼을 때부터 10년 지나게 되면 기간 만료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이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들 민법 제 565조 해약금의 해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A하고 B 사이에서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고요. 매매 계약할 당시에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가령 1억이라고 하는 계약금을 A한테 지급해가지고요. A하고 B 사이에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했다. 자, 이 상태에서 B 같은 경우가 X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때는요. 청구 원인 단계에서 나하고 A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한 사실만 있으면 일단 X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B가 A한테 X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했을 때 매도인 A 같은 경우가 해약금 해제의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매매 계약했고 매매 계약할 때 내가 B한테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한 사실,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한 사실이 아니고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이 필요한 이유가 계약금 계약은요, 우리 판례에 의했을 때는 요물 계약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A가 B한테 실제 매수인 B가 A한테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하려면, 자, B가 A한테 계약금을 지급했겠죠. 그럼 계약금 받은 A 같은 경우는요, 받은 계약금의 곱하기 2배를 B한테 제공한 게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나옵니다. 계약금 수령했던 A 같은 경우가 계약금 2배를 제공도 하지 않고 나 그냥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래 라고 한 의사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거든요.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계약금 받은 사람이니까 계약금의 배액 곱하기 2배를 주면서 해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뒤집어가 만약에 매수인 B가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때는요, 계약금을 준 B 아니겠습니까? 계약금을 교부했던 교부자 B 같은 경우는요, 포기의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을 특히 잘 잡아가지고 계약금 받으신 분은 그냥 나 해제할란다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재항변하기를, 야, 우리 사이에서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해약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때는요, A, B 그 누구나 이행에 착수를 하기 전만 할 수 있죠. 따라서 A 같은 경우가 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B 같은 경우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있었을 경우는요, 또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기본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하려면 A나 B 둘 중에 그 누구도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을 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을 경우는요, 더 이상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 교재는 129페이지에 있는 3번 지문이죠. 자, 보시면 매수인이 끊으시고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맞죠? 매도인 밑줄 긋고 쭉 빼가지고 계약금 수령자, 계약금 받았던 자, 수령자, 매도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한테 돌려주면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으나 끊고, 맞죠? 이때 통고로서 직접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한테 정해진다. 따라서 매도인 같은 경우가 계약금의 배액 곱하기 2배를요, 이행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뒤집어가지고 저기 있는 매수인 같은 경우는요, 이미 계약금을 준 자기 때문에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문 볼까요? 이행기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즉 A가 여러분들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거든요.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서 X 토지를 시가 3억에 이제 넘기기로 하는 보통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하고 한 일주일 지났나 갑자기 X 토지에 여러분들 막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되고 막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A가 미치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팔면 한 시가 한 30억 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면서 B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잘 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A가 전화를 해가지고 B한테, B야, 야, 니 그 봤잖냐 신문에 이제 이 토지 30억이니까 3억은 너무 싸다. 한 5억 정도 줘라 라고 하니까 B가 웃으면서 당신은 계약 준수의 원칙도 모릅니까? 이러면서 안 준 거예요. 그랬을 때 B가 그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B는 안 됩니다. 왜? A 같은 경우는요, 계약금 3억 곱하기 2해가 6억 주고 매매 계약 자체에 대해서 해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B 같은 경우가 A의 해약금 해제를 막기 위해서 원래 B 같은 경우가 A한테 중도금을 주기로 했던 날짜가 예를 들면 7월 15일인데 아시겠죠? 한 달 앞서가지고 B가 재빨리 A한테 중도금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A라면, 그렇죠? B하고 여러분들 계약금 쓸 때 B가 계약금에 송금했던 은행장 계좌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게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B가 한 달 전에 A한테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요것도 이행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례예요. 만약에 계약금 시기보다 한 달 전에 입금한 것을 이행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본다면 더 이상 A 같은 경우는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죠? 다시 질문 보시면, 자,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는 돈을 입금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 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B가 A한테 재빨리 A 통장에 중도금을 입금시켰을 경우에는 이미 B가 이행에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A, B 그 누구도 더 이상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535조에 근거해가지고 해약금 해제를 하는 것을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할 수 없게끔 보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렇다면 B가 한 달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이미 이행에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담보 책임이죠. 여러분, 담보 책임은요, 괜히 막 이론 같은 거 공부하지 마시고 먼저 조문을 정확하게 570, 571, 572 쭉 한번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그 조문에 관련됐던 판례 중요한 것만 잘 잡으시면 시험 문제 풀 때 하등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가겠습니다.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X 토지의 밑줄,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고 그것이 행사돼가지고 매수인이 대신 돈을 갚아서 보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자, A 같은 경우가 B라고 하는 자에게 X라고 하는 건물을 팔았어. 근데 이미 그 X 건물에 C의 담보 물건이었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C 같은 경우가 이행기가 도래하자 X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려고 하니까 이 B 같은 경우가 C한테 대신 변제한 거예요. 대신 변제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했을 때 B는 A한테, B가 A하고 매매 계약할 당시에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X 토지나 건물에 C의 제한 물건이었던 담보 물건이 존재하는 사실을 B가 알고 있었을 때에도, 다시 지문을 보시면, 악의의 매수인도 매도인 A한테 상한 청구할 수 있고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뭐 묻는 거예요? 그렇죠. 민법제 576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조문을 보시고.
자, 민법 제576에 의했을 경우는 악의의 매수인 또 배상 청구할 수 있고 목적 달성이 불능하면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신 변제했을 경우는요 상한이라고 하는 것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전부 다 옳은 지문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1번 조문을 묻는 거니까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2번과 3번 지문을 빨리 봅시다. 한번 했던 건데 유사한 거 내용을. 자, 처음부터 매매 목적물이었던 X 토지의 또 심영희의 담보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B 같은 경우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케 되었을 때에는 576조에 근거해 가지고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할 수 있다. 한번 끊고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목적물에 존재했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는 것으로서 합의했다.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예를 들면 목적물 시가 5억이었고 했던 거죠. C의 채권이 2억이었을 때 요 2억만큼을 B가 이행인수를 했는데 이행인수했던 B가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았다. 이행인수했던 2억을 B가 C한테 대신 변제 안 해가지고 경매가 실행됐을 경우에는 B가 A한테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물을 수 없는 게 필요하죠. 왜? 쥐가 이행인수했던 2억을 안 갚았으니까 경매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A한테 아무런 가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 책임을 A한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설사 A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B가 A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근데 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보게 되면 B, G가 인수했던 채무에 대해서 G가 변제를 게을리해가지고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게 봐야 돼. 해서 판례가 어떻게 하냐면 A하고 B 사이에서 이행인수 계약을 했다면 일종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B가 포기했거나 면제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죠? 해서 여러분들 다시 끝에 보시면 담보 책임을 면제 또는 포기 보시면 옳다라고 판례가 판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담보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B가 담보 책임에 대해서 면제했거나 묻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가 인수했던 채무를 변제를 게을리해가지고 경매가 됐을 경우는 B가 A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으므로 이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세요. 똑같죠? 또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경매가 됐을 경우에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대해서 매도인 A한테 가실이 있다 없다? 그렇죠. B 때문이니까 매도인 A한테 가실이 없기 때문에 B는 A한테 이행불능을 이유로 책임 물을 수가 없다. 3번 여러분들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요 담보 책임이 아니고 민법 제390조 아니겠습니까? 390조에 근거해가지고 책임 물을 때는요 원래부터 채무자 A한테 고의나 가실이 필요하죠. 동상 같은 경우는 A한테 가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각종 책임 물을 수가 없으므로 청구 원인이 담보 책임이 아니고 이행불능으로서 공격되라는 경우에는요 별도의 포기 면제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부터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가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물을 수 없다 해서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 두 개 묶어가지고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죠.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놨던 거죠. 경매 절차에서 이전 등기 청권 가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해서 받았으나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청권 보존 가등기의 밑줄 딱 그어두시고 쭉 빼가지고 VS라고 하신 다음에 담보 가등기라고 지금 메모하시죠. 담보 가등기. 그러니까 똑같은 가등기인데 존재의 이유가 담보 가등기인 경우는 그 담보 가등기 한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위와 관계없이 경매가 돼버리면 인수가 되지 않고 다 소멸돼 버리고요. 이해되시죠?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청권 보존 가등기 했을 경우는요 최선순위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었을 경우는요 경락인한테 인수가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X 아파트가 경매 목적물로 올라왔어. 등기부에 보니까 가등기 건자가 있어. 최선순위야. 경매에 참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지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경매에 참가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청구권 해가지고 인수했으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다. 빨간 펜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락인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됐을 때 비로소 소유권 상실이 않습니까? 아직 본등기 안 했을 경우는요, 소유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을 여지가 없으니까 4번 질문도 맞는 질문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해 여러분, 만약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됐으면요, 본등기가 돼버리면 경락인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자,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가 매도인이고, 그러니까 경매 말고 그냥 일반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고 A가 매수인이었을 때 B가 A한테 묻는 담보 책임이 570 공조입니까? 아니면 576조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담보 책임이에요? 570이에요, 6이에요? 570이 아니라 576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럼 차이는 뭐냐? 570조에 의했을 때에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배상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A 같은 경우가 576으로 간다면 아까 했지만 매수인 A가 악의인 경우에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자, 시험 문제에서 담보 책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할 때 그 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실내이익 배상 청구인지 아니면 이행이익에 대한 배상 청구인지에 대해서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일단 학설은 아실 필요 전혀 없고 판례 입장만 아시면 되는데, 자, 담보 책임 파트에서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민법 제576이에요. 즉 나머지 담보 책임 570, 572, 573, 574, 575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해서 우리 판례는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설들 신경 안 쓰고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판례가 있는 사안의 경우라면 570조 등등등을 전부 다 이행이 배상서를 취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민법 제576조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책임 묻는 사안의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인즉 매수인 A 같은 경우가 매도인 B의 말을 믿고 거래했다. B가 말했겠지. 네가 나한테 일단 매매대금 5억 다 지급하면 3억 내가지고 변제해가지고 말소시킬게 라고 하는 말을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576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실내이익 배상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시험 문제 풀 때 576조, 그러니까 판례가 있는 사안만 나오니까 판례가 있는 사안 중에서는요, 576조 빼고는 전부 다 그냥 이행이익으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게 뭐 나중에 주관식 공부할 때는 이거 막 공부하는데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요, 576 빼고는 전부 다 이행을 보십니다. 그래서 원칙이 이행이익, 예외가 실내이익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아직까지 본등기가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나올 여지가 없으니까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9번째 특수한 매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첫 줄에 밑줄 소유권 유보 매매했다. 쭉 빼가지고 쓰시죠. 법적 성질이 뭐죠?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해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을 때 자동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매도인 A한테 완납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는요, 매수인 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X 동산 자체의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매수인 B의 일반자들께서 그 목적물을 매수인 꼴로 봐가지고 압류 집행을 하는 경우는요, 당연히 매도인 같은 경우가 야 그거 내 거야 너가 왜 집행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매수인의 밑줄 그으신 다음에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경우는요, 그러면 소를 제기할 수 없죠. 왜?
자기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인 매도인 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민사집행법상 대원칙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수인 같은 경우가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안으로서 매수인 소유의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1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2번 보세요. 또 유보부 매매계약 한 사안에서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매매 대금을 완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끊으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소유권자는 누구? 매도인. 따라서 처분권 없는 매수인이 그 목적물 X 동산을 C한테 양도했을 경우에 매수인 B하고 양수인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계약인 매매 계약은 유효하겠지만 매수인 즉 B에게 아직까지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행위 효력은요 없겠죠. 따라서 양수인 C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니까 2번 지문 틀린 지문. 예외는 뭐죠? 예외는 그렇죠. 민법제 249조 해가지고요. X 동산이었고 선이 무과실인 경우라면 민법제 249조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249조를 통해서 즉 선의 취득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지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지 마시고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있는 이제 부분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할 건데 미리 또 공부할 때 일반 임대차 계약하고 주임법 두 개를 잘 구분해 가지고 또 한번 기본서 쭉 읽으시고 한번 문제 푸시고 또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